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문법 교육론의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 핵심 부분을 모아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국어 문법과 교육 문법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문법 교수법 패러다임, 형태 초점 기법, 한국어 문법의 특성, PPP 모형,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결합제약과 유사 문법까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 문법은 L1 모국어죠.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문법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규범성을 강조하죠. 꼭 지켜야 하는 규범성을 강조합니다. 기술 문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문법의 단위는 형태소 단어 중심으로 그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법은 대상이 외국인 학습자 대상입니다. L2, 바로 외국어가 되겠죠.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담화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교육 문법의 단위는 단어 외에도 복합 문법 항목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아서, 어서라는 어미도 배우지만 뭐뭐 해서 그런지 라는 전체 복합 문법 항목을 묶어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 문법은 국어 문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성보다는 실제 담화 안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한다. 그것을 재구성했다. 라는 의미에서 국어 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목적인 교육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3단계로 보면 과거에는 Focus on Forms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번역을 하면 형태의 들, 여기 들 S가 들어있죠? 형태들 초점.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법 규칙을 떼내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연습하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리고 청각 구두법, 이 방법이 바로 Focus on Forms에 입각한 그런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Focus on Meaning이라고 해서 문법의 형태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고 의미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등장하는 것이 Focus on Form. 1번과 다른 점은 여기 S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들을 다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 수업이 진행되지만 모르는, 대화가 막히는, 모르는 문법이 나왔을 때는 특정 문법 형태에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현대 교수법이 바로 이런 Focus on Form에 입각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교수법의 트렌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문법 교수법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형태 초점 교수법 Focus on Form,
이것의 구체적인 기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이 구체적 기법은 첫 번째로 입력 강화입니다. 텍스트 내 목표 문법을 볼드, 밑줄, 색으로 시각화해서 학습자의 주목을 유도하는, 입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텍스트를 그대로 밋밋하게 보여주지 않고 좀 진하게, 글씨를 좀 그 문법을 진하게 또는 밑줄을 긋는다거나 좀 특별한 색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해서 학습자가 그 문법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입력 강화의 기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태 초점 교수법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기법으로는 입력 홍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특정 문법이 너무 많이 포함된 텍스트를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그 안에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쓰게 됩니다. 자기 발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기법으로는 명시적 피드백과 암시적 피드백을 사용해서 문법에 관심을 주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선 명시적인 피드백은 교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명시적으로 그 표현은 틀렸다, 이렇게 바꿔라 라고 직접 지적을 하는 명시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문법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암시적인 피드백은 학습자 오류를 교사가 다른 문장, 정확한 문장으로 되받아쳐서 얘기를 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정확한 문장을 다시 말하는 이런 방법이 암시적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자가 어제 명동 가고 전철 탔어요 라고 불완전하게 말을 했다면 교사는 명동에 가서 전철을 탔어요 라고 해서 정문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그것에서 암시적으로 다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법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이 바로 형태 초점 교수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는 외국인에게 가르쳐야 될 그 한국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문법적인 특성,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문법의 특성은 첫 번째 교차어의 특성입니다. 첨가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교차어란 뜻은, 첨가어라는 뜻은 어근에 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어근에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가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어미가 바로 문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술어는 항상 마지막 문장 뒤에 오죠. 이런 어순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놓입니다. 멋있는 건물, 멋있는 사람처럼 어떤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 관용어는 항상 앞에 붙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어의 문법의 특징이죠. 그리고 높임법이 매우 세분화되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법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주체와 상대 높임법 이 두 가지가 남아있고 과거에는 객체, 존대, 선어말음이라고 해서 문법 형태를 가지고 객체, 높임법도 실현이 됐었죠.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화 중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아주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마구 생략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생략했는지를 상황에 비춰서 그것을 다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문법 수업을 어떤 단계로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수업의 3단계 절차, PPP 모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교환을 쓰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 PPP 모형을 여러분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안을 작성할 때 쓰는 바로 대표적인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모두 영어로 다 P가 들어가기 때문에 PPP 이렇게 되어 있죠. 제시, 프레젠테이션, 연습, 프랙티스, 그리고 활용,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앞글자 P를 모두 따서 PPP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시 단계. 자, 문법을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제시 단계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제시는 오늘 배울 문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제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목표 문법을 노출시켜서 형태, 의미, 어떻게 형태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문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 활용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자, 어떤 제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계. 교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단계가 바로 제시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단계는 연습이죠. 이제 그 문법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 의미, 활용에 대한 설명을 교사로부터 듣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통제 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문법 하나가 빈칸을 채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결어미라면 두 개의 문장을 그 어미로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문장 결합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 주어지고 그 문법 어미만 넣을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아주 기계적인 통제 연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연습은 좀 유의미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문법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어휘, 문맥에 맞는 어휘도 넣어서 같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법 수업의 단계는 활용 단계인데요. 그 문법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주제에 맞게 활동하는, 그래서 문법을 사용은 하지만 전체 맥락에 맞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짝활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고 싶다를 오늘 배우는 문법이다 라고 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가 나는 지금 학교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짝활동이 이루어지되 고 싶다라는 문법들이 잘 녹아나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역할극도 할 수 있고요. 정보 차이 과제라고 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정보로 완성된 정보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바로 이 활용 단계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유창하게 목표 문법으로 서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 3단계 교환을 작성하실 때 이 PPP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가장 오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결합제약과 유사문법을 비교하는 그런 항목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결합제약이라고 한다면 연결어미 또는 관형형 어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어미가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는은 동사에만 사용이 되죠. 먹는 사람,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형용사에는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형용사, 멋있는, 맛있는, 재미없는, 있는 이렇게 해서 특별한 그 있다 없다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형용사에서는 는이라는 관형형 어미를 연결시키지 않죠. 이런 것은 결합 제약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형용사는 항상 뒤에 명령이나 청유문 어미, 청유형 어미와 연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쁘자, 맛있자 안 되죠. 그래서 이 명령 청유형 어미가 결합되는 것은 동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합 제약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서, 어서가 들어가서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 어미의 결합이 안 되는 그런 제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제약의 그 어미들, 그 그룹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 이유를 나타내주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어미 중에 하나가,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아서, 어서와 으니까입니다. 둘 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서, 어서는 과거 시제와 연결되지 않죠. 아써서, 어써서 안 되죠. 그리고 뒤에 명령 또는 청유,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청소를 빨리 해서 집에 가라. 이런 말을 만약에 교사가 학생에게 한다면 청소가 빨리 끝나서 집에 빨리 가라.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아서, 어서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뒤에 오는 마지막 그 문장이 명령문, 청유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제약이죠. 결합 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으니까라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주는 어미는 과거 시제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뭐를 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 유형이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가능합니다. 숙제 다 했으니까 빨리 나가서 뭐 쉬어라, 놀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쉬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래서 이 아서, 어서와 으니까는 의미 원인으로는 같으나 문법적인 내용이 달라지죠. 자, 이런 것이 수업 시간에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 제약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지만 유사한데, 의미는 유사한데 문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주는 어미, 의러와 의려고가 있죠. 자, 의러,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의려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나타내고 의도도 나타내주는 그런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러는 뒤에 이동동사, 뭐뭐 하러 간다, 뭐뭐 하러 온다, 그리고 뭐뭐 하러 다닌다, 요즘에 이런 것과는 결합이 되는데 먹으러 공부한다,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마시러 뛴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의러는 뒤에 오는 동사가 이동하는, 가다, 오다, 다니다 이런 동사와만 결합을 합니다. 그 외의 동사와 결합을 하면 비문이 되는 거죠. 의료고,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주는 의료고는 뒤에 어떤 동사가 와도, 이 동작 동사 어떤 동사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뭐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숍에 갔다. 아니면 커피를 마시려고 친구를 만났다. 뭐 친구 집에 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동사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들이나 그들의 그 문장의 연결 또는 특별한 어휘를 취하는 것, 이런 것에 제약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교환을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의 제시 단계에는 문법의 의미, 형태, 활용적인 특성, 그리고 이런 제약들이 들어가게 되고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문법을 배웠는데 문법을 정확하게 교사는 가르쳤고 학생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문법 형태를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법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가 아닌 계속된 반복된 그 문제점, 그것을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오류라는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중간 언어 체계다 라고 보는 거죠. 오류는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오류를 지나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오류라는 단계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 잘못 발화하는, 고쳐줘도 또 틀리는 이제 이런 오류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전이 오류, 발달적 오류, 화석화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문법 교육론에서 그리고 언어 교육론에서 자주 보여줍니다. 자, 이 오류 중에 전이라면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것은 무엇이 옮겨가느냐?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에는 없는 문법을 배우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모국어의 규칙을 목표어에, 외국어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권 학습자가 나는 가요, 학교에 이렇게 어순을 자기 식대로 영어의 방식대로 어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한국어는 SOV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지만 영어권에서는 주어, 서술어, 뒤에 부사어,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국어 규칙, 뭐 어순에 맞춰서 외국어를 그 안에 삽입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오류는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아직 그 외국어에 대한 것이 숙지가 안 되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국어의 그 틀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바로 전이 오류라고 합니다.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서 외국어에 오류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간섭이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전이가 돼서 더 효과를 보인다면 그거는 좋은 전이가 되겠는데 이건 틀리게 만드니까 부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발달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목표 자체의 규칙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해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국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어의 문법을 여러 개 배우다 보니까 그 문법과 문법 사이에 차이점이 이제 혼란이 와서 두 문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외국어의 발달, 학습의 그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칭찬을 할 때 쓰는 예쁘다를 날씨에 적용해서 오늘 날씨가 예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휘로
다른데 맞지 않는데 쓰는 거죠.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어휘의 경우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의 규칙을 활용 후에 다 적용해서 예를 들어 아써요를 배운다면 바쁘에다가 아써요를 넣어서 베프 아써요, 바쁘 아써요 라고 해서 잘못 적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어떤 문법 형태를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는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화석화가 있는데요. 이 화석화는 말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특정 오류가 계속 수정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체계에 완전히 눌러붙어 있는 고착화되는 현상을 화석화라고 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문법적인 어떤 수정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맞는 거로 생각하고 편하게 입에 배어서 그대로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 교육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자 오류 중에서 위반된 결합 제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장은 학습자 문장이죠. 학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제 비가 왔어서 우산을 샀어요 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문장은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가? 어디에 결합 제약에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답은 바로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결어미 아, 어, 서의 시제 결합 제약 위반. 아써서 어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행절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과 ot이 결합될 수 없다. 어떻게 바꾸느냐? 비가 와서 왔으니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번은요. 관형사형 어미 는의 품사 제약 위반. 그런 게 없죠. 관형상 어미 는이라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3번 아서 어서 뒤 명령형 결합 제약. 지금 명령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높임법 결합 제약을 위반했다.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일차 한국어 문법 교육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 어휘 교육론이 계속됩니다. 블로그에서 복습자료 확인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